보면은요, 태풍은 너무 익숙하지. 우리 잘 알잖아. 천둥 번개 치고 바람 많이 불고 이런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이라는 거는 안 좋은 기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악기상 6가지 배울 거거든. 근데 태풍이 가장 큰 애고 나머지 6개는 그냥 짜잘하게 뭐 집중호, 강풍, 황사 뭐 이런 애들 할 거야. 태풍부터 1교시 동안 할 거고 나머지 악기상들은 2교시에 할 거야. 태풍 한번 볼게요. 자, 태풍도 저기압의 일종이야. 우리 저기압 비 내리고 날씨 안 좋은 거 저기압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중위도 저기압이고 태풍은 열대지방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서 열대 저기압이라고도 불러. 태풍 한번 읽어보면은 북태평양 서쪽 해역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요거 외워줘야 돼. 내가 지금 밑줄 친 건 다 밑줄 쳐? 내신이니까 요런 거 꼭 나옵니다. 17m/s 이상으로 발달한 열대 저기압. 저기압인데 열대 지방에서 생긴다는 거야. 똑같아. 중위도 저기압이랑 같은 말.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발생 어디서 하냐면 위도 5도에서 25도. 이거 다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수온 약 27도 이상. 인 수증기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열대 해상.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생긴다는 거야. 근데 위도는 5도에서 25도, 수온은 약 27도 이상. 이거 계속해서 보면서 오늘 외워줄 거야. 얘네 둘 꼭 외워줘야 되고. 근데 열대 지방에서 생기는데 왜 0도에서 5도는 포함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 왼쪽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대기 대순환 배웠잖아. 여기 0도, 15도.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0도에서는 전향력이 거의 없어. 전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안 일어나서 0도에서 5도에서는 태풍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왼쪽에 읽어보면은 위도 25도보다 고위도 해역에서는 표층선이 낮고 위도 5도보다 저위도 해역에서는 지구 자전 효과가 약해서 태풍이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25도 이상 여기서는 수온이 27도 이상이 아닌 거야.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0도에서 5도 요 사이는 전향력이 거의 없어. 지구 자전의 영향이 없어서 태풍이 발생하기 어렵대. 태풍이 발생하려면 어떤 소용돌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전의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소용돌이도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줘야 돼. 한 3도, 막 4도 이런 거 하면은 저위도니까 태풍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0도에서 5도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에너지원, 이것도 중요하지. 공기가 상승할 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방출되는 수분열. 여기 다른 말로 자멸이라고도 해. 여기 적어주세요. 자멸. 물방울로 응결한다는 거는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한다는 거야.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했지. 조금 더 자세하게 태풍의 발생 과정 한번 보면은 조금 확대해보자. 자, 별거 없어. 일단은 우리 지금 계속 보면서 외웠어. 위도 5도에서 25도. 그 다음에 수온 27도 이상.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맨 처음 태풍이. 읽어볼게. 따뜻한 열대 해상. 바다 위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는. 일단 따뜻하니까 수증기가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증발을 잘하니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하기 시작해. 일단 이렇게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열이 방출돼. 이때 방출되는 열을 자멸, 수문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상승 기류가 생기지. 증발 잘하니까. 그러면은 열을 방출하잖아. 자멸을 방출하니까 바다는 계속 더 뜨거워지는 거야. 여기서 열을 방출해. 그럼 바다의 온도는 지금 27도라고 하면은 더 높아질 거야. 뭐 27.1도, 27.2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또 증발을 더 잘하지. 또 증발하면은 다시 열 방출해. 바다 온도 또 높아지지? 또 다시 증발해 하면서 계속 왔다 하면서 엄청 큰 정만원이 생기는 거야. 자멸을 계속 방출하니까 온도는 계속 높아지니까
더 구름이 생성되기 좋은 조건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가열된 주변 공기는 회전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소용돌이가 생겨야 돼. 회전하면서 중심으로 수렴하여 상승 기류가 강화된다. 우리 저기압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람이었지. 그래서 중심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바람이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상승 기류가 강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엔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고 엄청 길쭉한 구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서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모여서 태풍이 형성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중위도 저기압 배웠잖아. 중위도 저기압이랑 열대 저기압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우리 저번 시간에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뭔지는 안 했단 말이야. 옆에다가 같이 적어줄게. 여기 밑에, 이 에너지원 밑에. 일단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문열, 자멸이라고 했어.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도 여기 밑에 적어줄게.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뭘까? 어쨌든 중위도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차가운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 걔네들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거였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가 찬 기단, 따뜻한 기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만나.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오면서. 항상 찬 공기가 밀도가 크니까 무게 중심은 찬 공기에 이렇게 있어. 원래는. 근데 얘네 둘이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경계선이 이렇게 바뀌어. 여기 위는 찬 공기, 아래는 따뜻한 공기로. 그럼 무게중심이 찬 공기 쪽에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원래는 왼쪽에 있었는데 위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결국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표현을 해. 위치 에너지 감소. 무게중심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 감소라고 해요. 요것만 기억해줘요.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의 에너지원은 자멸, 수문열.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 그래서 꼭 얘네들이 비교하는 게 엄청 자주 나옵니다. 각각 기억해주면 돼. 근데 표현하는 단어도 많으니까 다 기억해줘야 돼. 중위도 저기압, 또 저번에 1호 계정으로는 온대 저기압, 태풍은 열대 저기압.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태풍의 크기와 강도. 이거는 태풍의 크기는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에 따라서 소형에서 초대형으로 분류하는데, 사실 이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뭐 중, 가, 매우강, 초강력. 지금 약은 17m/s 이상인데 초강력은 54m/s 이상이잖아. 그러면 1초에 54m를 간다는 거야.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숫자는 이것만 적어주자. 그러면 태풍은 어쨌든 저기압이잖아. 그러면 저기압이라는 건 세력이 셀 때 기압이 낮아. 그러면 왼쪽 이거 하나 적어. 중심 기압이 낮다는 거는 태풍의 세력이 세다는 거야. 중심 기압이 낮을 때 태풍은 강하다는 거야. 그럼 초강력 태풍일수록 중심 기압이 낮겠죠. 예를 들어 뉴스에서 뭐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면 중심 기압의 크기가 커졌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고기압이 될수록 안정해지는 거야. 저기압일수록 센 거고 세력이. 그 다음에 태풍의 특징. 자, 이 특징도 항상 저번 시간에 배운 온대저기압이랑 엄청 비교하면서 중위도 저기압을 비교하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조밀한 동시원의 형태를 하고 있대. 저번에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뜻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는 거였지. 태풍이니까 등압선이 조밀하고 전선을 동반하지
조밀한 동심원. 그래서 실제로 일기도상에서 태풍은 등압선 엄청 조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막 보면 알 거야. 그리고 기호도 있어. 얘 기호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뭐 어디 적어놔? 일기도의 태풍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등압선이 엄청 조밀하게 그려질 거야. 딱 보면 알 거야. 아, 저기 바람 엄청 세네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위에 전선 부분 위에 보면은 무역풍대에서 발생함으로, 무역풍대는 저위도잖아. 찬 공기가 많이 없어.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선이 생기지 않는다. 전선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태풍이 저위도에서 생기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없대.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된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대형 태풍으로 성장하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원래 태풍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주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며 날씨에 큰 영향을 준대요. 근데 이게 1호 계정까지는 7월에서 9월까지였거든? 갑자기 2위부터 10월로 늘었어. 날씨가 계속해서 이상해지다 보니까 1월이 늘었어.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태풍의 구조 한번 볼게. 자,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서 1,500km래. 자,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600km야. 그리고 직선 거리는 한 400km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먼 곳의 거리가 한 600 정도 되는데 태풍이 1,500이래. 그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대한 거지?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그리고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중심부로 모여드는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알고 있어. 왜냐면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지. 태풍 거대한 저기압이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수렴. 그 다음에 우리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어. 태풍의 눈. 이렇게 열대 해상이 있으면 엄청나게 강한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 엄청나게 강한 상승 기류가. 그럼 위에서 일시적으로 이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가운데에서 엄청 약하게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 태풍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뽕 뚫려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 이거 뚫려 있어. 그리고 이 지표면 부분은 저기압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만 여기 가운데는 약간 하강 기류가 있다고 했잖아. 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고기압처럼. 상층부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이 지표면은 저기압의 특징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상층부는 고기압처럼 생각하면 돼. 상승한 공기는 상층에서 대부분 바깥으로 향하지만 일부는 다시 하강한다. 가운데에서는 살짝 하강해. 그래서 밑줄. 태풍의 중심에서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대. 태풍 부는데 어떻게 날씨가 맑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은 완전 거짓말처럼 비가 안 와. 여기서 딱 가운데에서 엄청 구름도 없고 날씨가 맑아. 요런 공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외웠잖아. 상승 기류는 저기압, 하강 기류는 고기압 이렇게 외웠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하강 기류면 요 가운데에서 고기압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태풍 자체가 거대한 저기압이다 보니까 안에서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도 여기서 고기압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태풍의 눈에서는 가장 기압이 낮아. 가장. 태풍의 중심이잖아. 중심. 가운데니까 기압이 가장 낮아. 이것만 착각 안 하면 돼. 하강 기류라고 고기압이다. 이것만 생각 안 하면 돼. 그리고 태풍의 눈 주변부에서는 최대 풍속이야. 최대. 중심이다. 중심. 가장 풍속도 강하고 기압도 낮아. 근데 내가 주변부라고 쓴 이유는 눈에서 자체는 바람이 안 부니까. 눈의 주변부에서 가장 강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 생겼대. 태풍의 단면을 보면은 여기 주변은 엄청 강한 상승 기류고 가운데에서만 약한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날씨가 맑고 바람도 안 불고. 그다음에 요거 엄청 중요한 그래프거든. 항상 이렇게 나오고 풍속이랑 기압을 안 줘. 그리고 파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풍속 기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를 해야 되거든. 어렵잖아. 일단 기압은 가운데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 가장 낮다.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0이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지. 태풍의 눈이. 기압이 가장 낮은 거. 빨간색이 기압인 거고, 그 다음에 풍속은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 아예 안 불고 날씨 좋다고 했지. 풍속이 여기서는 0이었다가 태풍의 눈 주변부에서 바람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풍속 이렇게. 풍속은 태풍의 눈 주위에서 가장 강하고 기압이 가장 낮고 풍속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오른쪽이 풍속이 더 강하잖아. 요거 이제 왜 강한지 볼 거야. 그래서 태풍의 눈이 날씨가 좋다고 기압이 높은 게 아님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왼쪽도 보면은 주의해. 보면은 태풍의 눈.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이지만 기압이 가장 낮은 저기압의 중심이다. 요거 진짜 중요해. 엄청 많이 헷갈려요. 기압이 가장 낮은 저기압. 하강 기류지만 저기압이라는 거. 심지어 기압도 가장 낮다는 거. 그다음에 보통 지름이 약 20km에서 50km이지만 태풍의 강도가 클수록 크고 뚜렷해지며 100km 이상으로 큰 경우도 있다. 요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별거 없어서 좀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먼저 관측용 비행기 안에서 직접 포착한 태풍의 눈을 만나보겠습니다. 새하얀 구름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 사이로 힘없이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요. 평온한 이 공간, 허리케인 에린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풍의 눈입니다.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허리케인 에린은 카리브해를 거쳐 미국 쪽으로 접근 중인데요. 지난 금요일 1등급에 불과했던 허리케인 에린의 세력이 24시간 만에 5등급까지 강화하자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항공대대 허리케인 헌터스가 정확한 기상 예보를 위해 관측용 항공기를 타고 에린의 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인공위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당시 에린의 풍속은 시속 260km가 넘었고 태풍의 눈은 대형 스타디움을 방불케 할 만큼 거대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다행히 주말 동안 세력이 3등급까지 내려간 상태지만 지구온난화 여파로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렇게 뻥 뚫려 있고 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는 분? 태풍이 그 배양의 뜨거운 그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지금 고기압 자료가 형성되고 있을 게 되게 거칠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저기압이 다 틀렸지. 네. 이분이 저기압이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진짜. 저 동영상은 지금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증발이 되는 과정에서 증발 장렬이라고 그러죠. 장렬 또는 수은열이라고 하는데 증발 과정에서 그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운 바다, 따뜻한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열대 바다에서만 만들어지죠. 태풍은. 근데 선생님 제가 어릴 때는 한 8, 9월이면 아 이제는 태풍은 끝났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10월 넘어서도 막 태풍이 계속 올라와요. 7월에서 10월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예, 그 전에하고 좀 다른 이런 태풍이라든가 또 홍수, 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전하고 다른 이런 자연재해들이 나타나고 기상의 이변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바닷물의 수온이 바다의 온도죠.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저런 뻘건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여름에 8, 9월에 보면은 태풍 3개가 연달아서 우리나라 진짜 많이 왔잖아. 배추가 안 자라가지고 진짜. 네, 그 태풍 바비, 말삭, 그다음에 하이선 이런 3개 태풍이 막 연달아 연달아 오고 왔었어요. 예. 맞아. 8호 태풍 바비는 서해를 따라 또 나흘 전에 마이삭은 영남을 관통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우리나라 동쪽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 번째 왔던 그 하이선 이거는 이제 강도가 아주 강했죠. 그래서 원래는 태풍을 약한 태풍, 중간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기상청에서 거기에 초강력 태풍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신설해서 그냥 강한 태풍이 자꾸 많아지니까 5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 하이선이 바로 그 초강력 태풍에 해당했던 그런 태풍입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특보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이게 엄청 클 거다 태풍이. 근데 사실 아주 강력한 태풍 막 예고를 했는데 막상 한국에 상륙했는데 별거 아닌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죠. 다행이긴 다행인데. 다행이죠. 네, 다행이긴 너무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강도를 정확하게 예보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좀 그 과대 예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강도가. 예. 자, 이런 게 있고. 아, 우리 아까 이거 잠깐 안 봤는데 별거 아닌데 태풍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미국에서는 뭐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요 근처에서는 태풍이라고 한다는 거. 다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야 그냥.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자, 태풍의 이동과 소멸. 자, 요거 한번 보면은 태풍이 어쨌든 5도에서 25도 사이에 생기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생긴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여기는 이제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 불고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불어요. 우리 바람의 방향도 했었지. 일단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물론 더 자세하게 하면 북동이지만 그냥 동서만 따지면은 동에서 서고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바람이. 근데 어쨌든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태풍의 역할은 뭐냐면 저위도에 있는 열 에너지를 고에너지로 전달해주는 거. 우리 배웠잖아. 저위도에 과잉 에너지가 생기고 고위도에 부족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주는 거. 그게 태풍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태풍도 중요해. 자기의 소명이 있어. 그래서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야. 여기서 생기면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서풍 돼있는데도 태풍이 오는 이유가 여기서 생긴 애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긴 태풍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역풍이 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무역풍이 자꾸 이렇게 부니까 태풍이 요렇게 올라가다가 편서풍대에서도 올라가고 싶어. 근데 오른쪽으로 불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방향이 요렇게. 태풍은 항상 이렇게 포물선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해. 요렇게. 여기 가운데가 이제 30도 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이동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포물선 궤도 밑줄. 태풍은 항상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한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제 밑에서 설명해줄게. 그다음에 첫 번째 읽어보면 무역풍 지대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무역풍 지대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이동 속도가 느리대. 이게 왜냐면 우리 달리기 할 때도 운동장에서 직선거리 뛰는 것보다 코너에서 느리잖아 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 코너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전향점이라고 해. 전향점.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조금 느려. 그러다가 전향점을 지나면서부터 이동 속도가 빨라져.
이유도 있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애초에 무역풍은 요렇게 불잖아. 요렇게 실제 바람 방향을 체크해보면 편서풍은 요렇게 불잖아. 그러면 실제 무역풍이랑 태풍의 이동 방향이랑 완전 정반대지. 태풍은 위로 가고 무역풍은 이렇게 불잖아. 어느 정도 바람이 상쇄돼서 느린 것도 있어. 코너인 것도 있고 전향점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편서풍은 태풍의 바람이랑 바람 방향이랑 이동 방향 완전 똑같지? 그러니까 빠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빠르고 여기서는 느리다. 이런 특징이 있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이동 방향, 이동 속도 느리다. 중요합니다. 편서풍 지대에서는 25도, 30도 부근 지나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쵸? 남반구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 요렇게. 남반구는 항상 남반구는 대칭으로 생각하면 돼. 북반구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풍속 그래프 봤을 때 오른쪽이 더 풍속이 빨랐잖아. 그 이유가 있어. 이제 위험 반환, 안전 반환 할 거야. 항상 그래서 태풍 방향은 요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저위도에서 생겨서 이렇게 항상 이동한다는 거. 그럼 볼게요. 일단은 태풍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태풍이 저위도에서 생기니까 요거 뭐 왼쪽에 자리 있으면 조금 적어서 태풍이 이렇게 위로 이동한다고 칠게. 위로 그래서 각각 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왼쪽에 위치할 수도 있잖아. 태풍 이동 방향에. 여기 뭐 B가 위치한다 치고 여기가 A가 위치한다고 칠게. 근데 B는 이 관측자는 항상 가만히 있어. 근데 태풍이 1, 2, 3 이렇게 이동할 뿐이야. 요렇게.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 그럼 B에 있을 때 B가 태풍이 1번에 있을 때, 2번에 있을 때, 3번에 있을 때 그 풍속을 한번 다 봐볼게. 1번에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불 거야. 저기압 이렇게 불잖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불잖아. 그러니까 B에 있을 때는 요쪽 위치니까 이렇게 불 거야. 바람이 요렇게. 그 다음에 2번에 있을 때는 요렇게 불겠지. 이거 그냥 다 직접 해보면 돼. 2번에 있을 때는 요렇게 불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있을 때는 요렇게 불 거야. 그러니까 풍향의 변화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때?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하지? 그래서 시계 방향. 요거 진짜 중요해. 태풍의 이동 방향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해보면 돼. 꼭 이 왼쪽은 또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해보면 돼 직접. 왼쪽에 있을 때 1, 2, 3번 위치를 한번 딱 다 보면은 1, 2, 3번 1, 2, 3번 이렇게 됩니다. 다 해보면 돼. 1번에 있을 때 A가 1번에 있어. 그럼 요렇게 불겠지. 2번에 있어. 요렇게 들어가겠지. 3번에 있어.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왼쪽에 있을 때는 반시계.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나라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일단 지금은 그냥 풍향 변화만 차이가 있는 거 알려준 거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반시계. 이럴 거 아나 우리 저번 시간에도 계속 했지. 시계, 반시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봐요. 우리가 원래는 가항 반원이 아니라 안전 반원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적어놔야 돼. 이 계정부터 가항 반원이라는 말을 처음 써가지고 처음 쓴 건 아니고 항상 가로 열고 가항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안전을 주로 쓰고 이제는 안전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더라고. 안전 위험 원래 이런 거였는데
자, 뭐냐면 태풍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잖아.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 근데 태풍의 오른쪽을 한번 보면은 지금 요거 화살 펴봐. 요렇게 불잖아. 그럼 태풍의 이동 방향이랑 오른쪽에 그 저기압 풍속이랑 완전 바람이 똑같아. 그치? 이쪽으로 저기압이 불어 들어가는데 태풍의 이동 방향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그러니까 풍속이 훨씬 세지지, 오른쪽 부분은. 그래서 말 그대로 위험하다, 위험 반원인 거야. 내가 오른쪽에 있는지랑 왼쪽에 있는지랑 차이가 엄청 커. 오른쪽에 있으면 바람 엄청 불어, 왼쪽에 비해서. 위험해. 그래서 여기는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반대야. 이렇게 태풍이 가는데 바람은 이렇게 불잖아? 그럼 어느 정도 상쇄돼서 오른쪽보다는 적게 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안전이라는 게 태풍이 어쨌든 안전하진 않잖아. 그래서 뺀 거 같아. 가항은 이제 항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항반원이라고 해요. 풍속이 약한 편. 그래도 태풍이니까 풍속이 세긴 세. 근데 오른쪽이랑 비교해서 약하다. 그래서 왼쪽이 가항반원. 그래서 이거 할 때 오른쪽이 시계 방향이고 위험반원이다 해서 오이시 우리 일본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왼 안반이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편한 걸로 외우면 되는데, 사실 왼쪽은 입에 잘 안 붙거든? 왼 안반, 왼 가반. 그래서 우리는 오이시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반대로. 왼쪽은 위험하니까 가, 시계하니까 반시계.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는 진짜 개 많이 나오는 거라서 꼭 외워야 돼. 오른쪽엔 위험 반원, 시계 방향. 왼쪽은 안전 반원, 가항 반원, 반시계 방향. 그래서 뭐 읽어보면은 위험 반원은 태풍의 오른쪽 반원을 말하는 거고요. 태풍의 이동 방향이 태풍 내 바람 방향과 같으므로 풍속이 세고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풍향이 시계 방향. 그럼 외울 거는 시계 방향, 오른쪽 위험 반원. 그럼 가항 반원, 즉 안전 반원은 왼쪽 반원이면서 시계 반대 방향. 이동 방향이랑 태풍 내 바람 방향이 반대니까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대. 그리고 아까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 우리 배웠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사분면 기준으로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여기에 위치했잖아. 근데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커진단 말이야. 그럼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 얘가 커지면은 조금 더 이동 방향이 왼쪽으로 치우쳐. 그래서 보면 6월, 7월 여름에 더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러면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위험 반원에 위치할 수 있겠지. 태풍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름에 태풍 피해가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9월에 접어들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된대. 이 고기압이 조그매져. 이 가장자리를 타고 태풍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뭐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안전반원, 가항반원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세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나 겨울에 이 태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알아야 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고기압이 커지면 더 왼쪽으로 치우치겠고, 약해지면 동쪽으로 치우치겠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좀 이거까지 하고, 태풍의 소멸. 여기 보면은 이거 볼게. 소멸. 어떻게 소멸하냐면, 태풍이 북상에서 수온이 낮은 해양을 지나거나, 어쨌든 태풍이 생기는 게 27도 이상의 해역에서 생긴다 했잖아. 수온이 높아야 돼. 근데 계속 위로 올라오다 보면, 고위도로 오다 보면 언젠가는 수온이 낮아지겠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는 거니까. 수온이 낮은 해양을 지나거나 아니면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여러 개 있어. 수온이 낮은 해양 또는 육지에 상륙 하면서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지표와의 마찰이 증가하여서 바람이 약해지고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 소멸한다. 세력이 약해진다는 뜻은 중심미 기압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 가끔씩 내신에서 이렇게도 나와. 수증기 공급이 줄어드는 건 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말하고, 지표면의 마찰이 증가한다는 거는 무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나와.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뭐 내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직권 가로 열고 뭐 이렇게 써져 있지. 오른쪽 태풍이 소멸. 태풍이 고위도 해상으로 북상하면 수온이 낮아져서 수증기 공급이 줄어든대. 그쵸? 그리고 고위도에는 이제 다 대륙이 있잖아. 수증기 공급이 거의 없어. 그리고 또 육지 상륙하면서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진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피해와 영향. 이거는 사실 너무 우리 잘하니까 어릴 때부터 잘 봤잖아. 뉴스 보면서 그냥 읽어보면 돼. 피해.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태풍이 육지 상륙할 때는 해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영향. 근데 좋은 영향이 있어.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재분배하여서 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겠지. 할 일은 해야지 하는 느낌이야. 그다음에 가뭄을 해소하고 수자원의 공급원이 된다. 좋은 영향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강풍은 해수를 뒤섞으면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태풍의 대처 방법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읽어보면 되고, 여기 볼게요. 자, 중위도 저기압이랑 태풍 즉 열대 저기압 말하는 거지.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지만 살짝 복습. 발생 장소는 중위도 저기압은 중위도니까 온대 지방이고 태풍은 5도에서 25도 열대 해상.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아까 했지. 위치 에너지가 중위도 저기압, 위치 에너지 감소까지 했지. 이거까지 알아두면 좋고, 그 태풍은 수증기의 수문열, 잠열.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중위도 저기압은 등압선이 타원형이래. 좀 길쭉하게 생겼어. 실제 일기도 확인해보면 태풍은 조밀한 동심원이래. 엄청 등압선이 조밀해. 그리고 완전 원 모양이야 이렇게. 그리고 기온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중위도 저기압 제일 중요한 거 전선이 있었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 근데 태풍은 그냥 일기도에서 그냥 이렇게 그려. 없어 전선이. 전선 유무 없습니다. 이동 경로는 중위도 저기압은 편서풍에서만 이동하니까 그냥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하지만 태풍은 이렇게 이동하지. 남북 포물선 모양으로 이동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탐구 자료창 봅시다. 콩레이라는 태풍이 있대.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동하지. 요렇게. 딱 보면은 일본이 피해 엄청 받겠지. 우리나라 왼쪽에 있잖아. 일본 오른쪽에 있잖아. 대부분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아. 위험 반원에 있어.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25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왜 전역점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 통할 때 날씨.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은 기압이 낮아져서 비가 내리고 또 풍속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멀어지면 기압은 다시 높아지고 풍속은 약해질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요거 한번 볼게. 자, 마찬가지로 태풍 이동하는 거 봐봐. 또 포물선 모양으로 이동하잖아. 오른쪽은 항상 위험 반원 시계 오이시, 왼쪽은 안전 반원 반시계. 요거는 태풍 발생기부터 세약기까지 한번 그냥 읽어보면은 발생기, 태양의 중심 주변에서 여러 개 두꺼운 저금령 구름들이 형성된대. 발달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는 형태, 저기압. 태풍의 세기가 강할수록 나선형 모양이 뚜렷하고 구름 영역이 넓어진대. 또 성숙기에는 중심 부근에서 구름 모양이 거의 원형을 나타내다가 최성기에 정라눈으로 둘러싸여 있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발달하고 쇠약기에는 중심기압이 높아지면서, 소멸할 때는 항상 중심기압이 높아지면서 태풍의 눈이 사라지고 저건형 구름이 넓게 퍼지면 흩어진대. 이렇게 뭐 단어 안 외워도 돼. 발생기, 발달기, 성숙기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자. 1번 태풍이 발생 초기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은 무슨 바람인가? 뭐죠? 우역풍. 발생 초기면은 0도에서 30도 사이니까
다음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은 편서풍. 아 너무 쉬워. 우리나라 지날 때는 편서풍 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문제 아래에 자료에서 팁 3개만 적어줄 건데 적어주세요. 자, 1번부터 1번 태풍의 눈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할 때 태풍의 눈. 우리 저번 페이지에서 이렇게 자료 봤잖아. 기압은 이렇게 가운데일수록 낮아지고 대칭 모양이고 그 다음에 풍속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이거는 태풍의 눈을 지난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생긴 거야. 왜냐면 풍속이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려면 태풍의 눈을 지났으니까. 그래서 풍속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태풍의 눈을 지난 거야. 근데 만약에 태풍의 눈을 안 지난 애가 있을 수도 있지. 태풍이 얼마나 큰데 모든 관측소가 태풍의 눈을 지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안 지나면 어떻게 생기냐면 풍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안 지나면 태풍의 눈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표현합니다. 태풍의 눈 자체를 지나면 이렇게 안 지나는 거. 눈을 안 지나는 거. 기압은 대부분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것만 그래프마다 다르니까 항상 풍속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도 아 얘 태풍의 눈 안 지난 풍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칠게. 이렇게. 근데 어쨌든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 반시계. 우리가 원래는 태풍의 이동 방향에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만 했었잖아. 근데 뭐 위쪽, 아래쪽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태풍의 위치를 안 줄 거야. 만약에 안 줬어. 근데 여기서 바람이 북풍이 불어. 북풍 계열. 아 그럼 태풍의 위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태풍의 위치를 안 줘도 바람 방향으로만으로도 태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풍향을 보고 관측 지점이 태풍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풍 오른쪽에는 이제 밑에 봤을 때는 주로 남풍이 불고 이 위쪽을 봤을 때는 북풍이 분다는 거. 이렇게 하나 알아둬야 되고. 그러니까 태풍의 위치가 없을 때 여기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보고 그 북풍이 분다? 아 그럼 태풍의 북쪽에 위치했구나. 뭐 남풍이 분다? 그럼 여기 태풍의 남쪽에 위치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 동풍이 불면은 동쪽, 서풍이 불면 서쪽. 봐봐, 내가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 그러면 요렇게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불지. 동풍이 불고, 내가 뭐 왼쪽에 있어. 그러면 서풍이 불지. 정확하게는 뭐 북서풍, 뭐 남서풍 이런 식으로 있지만 지금 서풍 계열이 분다는 거야. 그런 거 있고, 진짜 찐막. 3번, 2번에는 온대 저기야. 중위도 저기 한번 돌려볼게. 우리 오휘시 했잖아. 근데 중위도 저기압도 똑같아. 중위도 저기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치면요. 이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외웠잖아. 남동, 남서, 북서. 시계 방향으로 변했잖아. 그게 여기까지도 연장선이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 같이 외워줘도 된다는 거야. 관측소가 여기 있을 때는 남동, 남서, 북서. 계속 외웠지. 계속 해야 돼. 남동, 남서, 북서. 너무 중요해. 남동, 남서, 북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했고 왼쪽에 있을 때는 반시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의 오른쪽, 왼쪽은 이제 온대 저기
공기압도 같은 거라는 거. 왼쪽은 반시계 방향, 오른쪽은 시계 방향. 태풍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험만은 시계 방향, 왼쪽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완자에는 없지만 이 관측소 위아래 있는 거 항상 완자는 관측소 아래인 것만 내 문제에서. 근데 시험은 이런 거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너무 쉬우니까. 항상 시험에 단골로 나오거든. 관측소가 위에 있을 때, 뭐 이동 방향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항상 여기 있는 것만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요거 볼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별거 없어. 그냥 위험 반환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풍속이 변한다는 거 하나씩 체크하면서 표현해 준 거고,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 그럼 3번 북동풍, 남동풍, 남서풍, 서풍 순으로 변할 때 강반원, 안전반원 중 어디에 위치한 안전반원, 위험반원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딜까요? 이런 것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돼.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보면 돼. 그려보면 돼. 어딜까, 서영아? 봐봐. 여기서 북동풍, 남동풍, 남서풍, 서풍. 요렇게 하면 돼. 그러면 시계 방향이지? 아, 그러면 위험반. 이렇게. 그림은 뭐 꼭 안 그려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근데 내가 너무 헷갈린다? 4번은 하고 그냥 그리면 돼. 그래가지고 어디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만약에 가항반원이었으면 반대로 서풍, 남서풍, 남동풍, 북동풍.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사실 태풍이 제일 내용 많고 뒤에 앞기상은 진짜 별거 없어서 지금 중요한 거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내용부터 봅시다.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태풍 했고 나머지 주요 악기상 할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하나 주로 배운 거고 태풍과 주요 악기상이니까 나머지 악기상 6가지 배울 건데 다 생소한 거 없고 우리가 다 아는 거라서 쉬워. 여기는 가볍게 보면 됩니다. 악기상이라는 거는 안 좋은 날씨라는 거니까 대기가 불안정하다 생각하면 돼. 정란후, 비 오고 바람 불고 안 좋은 것들 있잖아. 첫 번째부터 할게. 첫 번째 뇌우 먼저 볼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이런 걸 뇌우라고 한대요. 발생 보면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거는 구름 생긴다는 거 말하는 거야. 정란후 같은 거.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여. 공기가 상승하다는 상승 기류잖아. 그러니까 정란후 생기기 좋지.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알아줘야 돼. 첫 번째,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지표 부근이 국지적으로 가열돼. 이 첫 번째만 조금 생소할 거야. 사실 2, 3번 읽어보면은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이거는 경사가 급해지니까 정만은 생기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어. 한랭전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알고. 세 번째, 태풍 등에 의해 강한 상승기로 발달할 때. 그러니까 태풍이랑 뇌우가 서로 상관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태풍이 발생할 때 거기서 뇌우도 같이 일어나는 거야. 태풍에서 천둥, 번개, 소나기 나타나잖아. 얘네 둘은 사실 너무 쉬워. 근데 1번, 태양빛이 지표 부근으로 국지적으로 가열할 때 이때도 뇌우가 생긴다고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어. 볼게. 이렇게 뭐 지표면이 있어. 이런 거는 나무 같은 게 없을 때, 숲이 없을 때 그냥 바로 땅바닥을 같은 곳을 국지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가열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죠. 왜냐면 이 특정한 부분만 가열하는 거니까. 국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좁은 구역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기 입자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질량이잖아.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져. 결국엔 상승 기류가 다시 생기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해. 그래서 상승 기류. 이런 과정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네오가 생기는 과정 해서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지. 상승기류 생겨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빛 때문에 정란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것만 조금 특이하니까 기억해주고. 발달 과정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어. 저군, 성숙, 소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성소 이렇게 외우는데 적성소 계속 외우는 거. 저군, 성숙, 소멸. 자, 네오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첫 번째 저군 단계. 강한 상승 기류로 저군이 발달하고 저군. 정란운의 초반 단계를 말하는 거야. 조그마한 거. 요런 구름. 엄청 길쭉하진 않은. 그래서 요때는 상승 기류만 생겨. 상승 기류. 초반에.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아. 아직 커지지 않았어, 구름이.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이때가 전성기야. 이때가 우리가 아는 천둥, 번개, 비 내리는 거 다 성숙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는 뭐 이렇게 상승 기류가 계속 생기고 오른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겨. 이 하강 기류가 비나 눈을 말하는 거야.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하강 기류를 통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래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을 동반한대. 그러니까 저군 단계에는 상승 기류만,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약한 하강 기류만 남게 되어서 비가 약해지고 구름이 사라진대. 마지막은 하강 단계만. 상승 기류가 더 이상 안 생기니까 구름이 점점 커지지 않겠지. 이제는 구름이 작아지면서 약한 하강 기류가 남아서 그냥 약한 비. 여기서는 강한 소나기, 우박, 천둥, 번개. 항상 적성소 이렇게 3개 외우면 되고요. 피해 보면은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 낙뢰 등으로 인명 피해나 농작물 파손, 가옥 파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 낙뢰는 왼쪽 아래에 보면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생기는 방전으로 생긴 번개나 천둥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우리 번개 맞는다고 하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별거 없죠? 우리 여기서 외울 건 저군, 성숙, 소멸. 요거 3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발생할 때 발생하는 과정 3가지. 요거 3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네오가 그나마 왜 이렇게 많고 나머지는 더 쉬워. 그래서 왼쪽 보면은 성숙 단계에서 네오의 하강 기류, 강수를 동반한 하강 기류가 습유나 상승 기류를 억제하고 네오의 에너지원인 수증기 공급을 차단하므로 일반적인 네오의 수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래. 태풍이랑 좀 달라. 지금 우리가 하는 악기상은 말 그대로 잠깐 지나가고 치고 빠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기예보에서도 예측하기 힘들어.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지금은 또 다르지.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계속 날씨가 이상해져가지고 요즘은. 요렇게 기억해주면 되고요. 네오는 적성소 이거 3개. 그 다음에 우박. 자, 여기가 다 쉽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요렇게 수치가 잘 나와. 여기는 내용이 너무 쉬워서 항상 수치. 질은 5mm 이상.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꼭 외워야 합니다. 질은 5mm 이상. 내신에서 항상 나와. 우박도 많이 봤지.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냥 눈이 아니고 얼음 덩어리가 지표면으로 비처럼 떨어지는 현상. 발생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다 비슷해. 악기상은 다 정란운 내에서 일어나. 정란운 내에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주위에 가냉각 물방울이 얼어붙어 성장한 후 무거워지거나 하강 기류를 만나면 지표면으로 떨어진대.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보면은 가냉각 물방울이 뭔지 보자. 물의 어느 점이 0도 이하로 냉각되어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방울이래.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으니까 0도 아래에서도 물방울이 생기는 거야. 그럼 기화가 돼서 기화된 수증기에 얼음 결정이 붙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보자. 그러면 여기 가냉각 물방울에 수증기가 기화되면서 겉에 이렇게 얼음 결정이 붙어. 물방울 곁에 얼음 결정이 붙어. 그럼 그걸 이제 빙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강
하강 기류에 의해서 다시 내려와. 무거워지니까 하강 기류가 아니고 무거워져서 다시 내려와. 근데 상승 기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 기류가 나서 다시 올라가. 그럼 온도가 다시 낮아지니까 겉에 다시 얼음 결정이 이렇게 붙어. 그러다가 무거워져서 다시 내려와. 근데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또 다시 올라가. 이러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그럼 이 물방울 곁에 얼음 결정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일 거야. 한 번 쌓였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니까 또 한 번 쌓이고. 그래서 우박의 구조를 보면은 왼쪽 봐봐 생긴 거 층상 구조야. 계속 층층이 쌓였어 얼음이. 우박은 정라는 내에서 강한 상승기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여러 번 반복. 우박의 핵심은 이거야. 상승과 하강을 여러 번 반복. 상승기를 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핵을 중심으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싸고 있는 층상 구조. 이거 중요한 거야. 층상 구조. 상승 하강을 여러 번 반복. 우박에서 외울 거는 5mm 이상, 지름 5mm 이상, 상승 하강 반복, 그 다음에 층상 구조. 뭐 이 정도만 외우면 돼.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래서 피해 보면은 농작물이 상하거나 자동차, 비닐하우스 등 무거운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 뚫고 그러지 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왼쪽 보면은 한여름과 한겨울에 우박이 발달하지 못하는 까닭. 우박은 생각보다 한겨울에는 안 내려. 그치? 우리 기억해봐. 겨울에는 그냥 내리면 눈이 내렸지 우박이 내리진 않거든? 언제 내리는지 보면은 우박은 5월, 6월, 9월,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생각보다 겨울이 아니야. 이거 중요해. 그러면 여름과 겨울에는 왜 안 생기냐면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얼음 알갱이가 쉽게 녹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 여름에도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근데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다 녹은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우박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요. 한겨울에는 우박이 생성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상승기를 동반하는 정란운이 잘 발달하지 않는데, 그치? 겨울에는 정란운이 잘 안 만들어져. 상승기류는 이제 뜨거운 곳에서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증발해야 되니까 기류가 올라가려면 뜨거운 공기해야 되잖아. 부피 높아지고 밀도 낮아지고 상승기류 생기려면. 그래서 한겨울에는 또 상승기류가 잘 안 만들어져서 잘 안 생겨. 그래서 5월, 6월, 9월, 10월 사이에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호우. 자, 똑같아. 얘네들 너 집중호우라고 하면 비 엄청 내리는 거 국지성호우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비가 엄청 내린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쉬워.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특정 수치가 엄청 자주 나와. 여기서 외울 거 시간당 30mm. 다 외워야 돼. 하루 동안 80mm. 그리고 연 강수량 10% 정도. 요러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하면 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건데 1시간에 30mm, 하루 동안 80mm, 그리고 연 강수량. 1년의 강수량 중에 하루에 10%가 다 내리는 거야. 그럼 엄청 많이 내리는 거잖아. 요러면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한다. 지금 우박, 지름 5mm, 집중호우 30mm, 80mm, 10%, 내우, 적정소. 요거 지금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발생, 장마철, 정체정선.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지. 정체정선이 즉 장마전선이라고 했었지. 그 장마전선에서 주로 내리고요. 중규모 저기압, 그 다음에 태풍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 태풍 여기서도 나오지. 독립적인 게 아니고 다 악기상이랑 같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떨 때 생기면 1번 강한 상승기류로 생성된 정란운이 한 곳에 정체할 때. 이거 사실 안 외워도 되는 게 다 같은 말이야. 두 번째, 중규모 저기압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세 번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 상승할 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 한랭전선이 생성된다는 그냥 그런 말이야. 한랭전선. 강한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거고 또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거고 그럴 때 집중호우가 내린다. 피해를 보면요.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 산사태 등이 일어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 정란운 밑에 밑줄 친 거 보면은 강한 햇빛으로 지면이 가열되는 여름철에 정란운이 잘 발달한다. 이거 아까 했지. 내우할 때 국지적으로 가열되면은 정란운 잘 생긴다고 했잖아. 그런 말입니다. 왼쪽 집중호우의 수명.
정란운의 수명은 한두 시간이지만 주변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서 며칠 동안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도 있대. 뭐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그러면 5mm, 30mm, 80mm 강수량 10% 외우시고요. 계속해서 보면서 다음 자, 그럼 집중호우 발생할 때 보면은 지금 이거 시간에 따라서 20시, 30분, 21시 되어 있는 건데 저게 영상이네. 저게 영상이래. 그럼 살짝 복습하면 저게 영상은 구름의 높이, 고도로 판단하는 거였고 적외선의 방출량이 적을 때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였어. 고도가 높을수록 흰색. 그래서 보면은 뭐 하얀색 부분이니까 두꺼운 정란운이 발달하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 뭐 강수, 비가 내린대. 별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대요. 그 다음 네 번째. 총 6가지 할 건데 이제 네 번째 폭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폭설 너무 쉬워. 눈 내리는 거잖아. 눈 많이. 시간당 1cm에서 3cm. 요거 또는 24시간 이내에 20cm, 하루에 20cm. 요러면 폭설이라고 정의한대요. 마찬가지로 얘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1에서 3cm, 24시간 내에 20cm. 자, 발생하는 거 보면은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형성될 때. 지금 뭔 말이냐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공기가 이 산을 타고 여기서 정란운이 생겨. 요렇게 상승기류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지형에 따라서 산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산악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형성된대. 두 번째,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상승 운동이 발달해. 이건 저번 시간에 했는데 뭘까? 배운 거야. 2번.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상승 운동이 발달할 때 이거 그거잖아. 시베리아 기상 변질. 저번 시간에 했지. 대륙 고기압, 즉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남하할 때 걔는 시원한 애잖아.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 그러니까 한랭한 애잖아. 그럼 우리나라로 올 때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차가운 애니까 우리나라 바다 때문에 윗부분이 가열되겠지? 그러면 따뜻한 애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니까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란은 생긴다 했었잖아. 시베리아 기상 변질. 그 말이에요.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로 올라올 때는 아래를 차갑게 해주니까 얘는 그냥 안정하다 했지.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질은 그냥 안개 생기는 거. 정란은 아니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폭설.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 폭설 내린다고 이거 외웠었잖아. 첫 번째,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되면, 그러니까 겨울이겠지? 따뜻한 황해를 지나서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고기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고 아래가 따뜻하게 가열되니까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폭설이 발생한다. 정란운 생겨서. 요런 말입니다. 요렇게.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정란운이 생기고 결국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폭설 내린다. 왼 오른쪽 폭설의 발생 시기 보면은 기온이 낮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적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므로, 왜냐면 증발이 활발해지니까 갑자기 한기가 유입됐을 때, 그러니까 한기라는 건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딱 들어왔을 때 따뜻한 수증기가 확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 들어오면 원래 있던 따뜻한 수증기가 위로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폭설이 잘 발생한대. 그래서 따라서 폭설은 기온이 낮은 12월 1월보다 생각보다 날씨가 풀리는 2, 3월에 더 많이 내린대. 이거 우리가 경험 많이 해봤을 거야. 12월 1월보다 갑자기 2, 3월에 눈이 많이 내릴 때가 있어. 왜냐면 이때 기온이 따뜻하니까 갑자기 한기가 들어오면은 폭설이 내린다. 요것도 착각하기 딱 쉽지. 눈 내리는 거니까 12월 1월이라고 생각하기 좋잖아.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과정과 원인. 자, 우리 아까는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서해안에 폭설이 내린다 했잖아. 근데 동해안도 폭설이 내려. 그 이유를 보면은, 자, 요거는 1번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내려온대.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고 그럼 아래가 따뜻해지니까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동해 안에 폭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되어서 북쪽의 고기압으로부터 북동풍이 자주 부는데 자, 여기서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형성될 때 그때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은 뒤 태백산맥을 만나면 상승하여서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동해 안에 많은 눈이 내린대. 여기서 항상 산을 만나면 상승기류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니까 여기서 이제 폭설이 내린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제 오른쪽에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 눈 많이 내리잖아. 그 이유가 산이 있어서 그래. 산 때문에. 그다음에 피해. 도로교통을 마비시키거나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파괴,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똑같아. 집중호우 피해랑 똑같아. 다음 페이지. 강풍.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너무 쉽죠. 바람 세게 부는 거 강풍이라고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수치. 평균 풍속 14m/s. 발생 보면은 얘도 다 비슷해. 겨울철에 크게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또 강한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의 영향 받을 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 기억해줘야겠지? 중위도 저기압, 태풍의 영향. 피해는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 도로시설 파괴, 높은 파도로 인한 선박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 내용 너무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천재 교과서에만 나오는 건데 그냥 뭐 우리 교과서에 없으면 가볍게 보면 돼. 봄철에 양간지풍 요런 단어는 이제 이 계정에서 추가됐어. 새로. 양양과 간성 사이, 이건 지역 이름이야. 사이에 부는 강풍을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떨 때 생기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 배치가 아래가 고기압이고 위에가 저기압일 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생성되다 보니까 요 왼쪽에서 서풍이 불면은 요 사이를 이렇게 강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 서로 섞이지 않고 요 사이를 강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 어떨 때? 남구 북절일 때? 지금 여름일 때겠지? 아래가 고기압이고 위에가 저기압일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그때 보면은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태백산맥의 영서지방에서 산맥을 넘어서 영동지방,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왼쪽을 영서, 오른쪽을 영동이라고 해. 이렇게 보니까 영서에서 영동으로 가는 거야. 요 태백산맥을 요렇게 지나서. 그때 그렇게 부는 국지풍,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부는 풍향이래. 그래서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 산 위다 보니까 이제 고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네요. 순간 최대 풍속이 20m/s, 30m/s까지 나타나며 이때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해요.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대요. 이것도 또 다른 영상 볼게. 산불이 자주 나는 바람이야. 양간지풍이. 이번 산불은 봄철 강원 영동 지방에 부는 국지성 바람, 양간지풍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이 양간지풍이 뭐고 왜 이렇게 불이 강하게 번져간 건지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불티가 휘몰아치고 순식간에 주변은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갑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도로를 위협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나는 것 같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태풍 끝바람. 이 지역에 국지적으로 부는 양간지풍입니다. 양양과 간성 지역 사이에 부는 바람을 뜻하는 양간지풍은 주로 봄철 이 지역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분다고 해서 양강지풍으로도 불립니다. 봄철 한반도는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의 형태를 보이고
기압차가 다른 때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강한 서풍이 밀려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따라 올라가면서 바람은 건조해지고 세기도 더 강해지는데 사면을 타고 내려가 동해안 지역에 다다르면 바람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바람이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백두대간이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가 넓은 데로 올다가 좁은 데로 오면 물이 빨리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바람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천연고찰 낙산사를 집어삼킨 2005년 양양 산불 모두 양간지풍이 팔을 키웠습니다. 불이 시작될 무렵인 어제 저녁 기상청 미시령 관측소에는 순간 초속 35.6m의 중형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 지역이 이틀 전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강화된 것과 맞물리면서 불길은 말 그대로 바람같이 번져나갔습니다. SBS 이경환입니다. 이렇게 양간지풍이 산불의 원인이에요. 그 단어를 조금씩 알아두면 뉴스를 볼 때 재밌어. 우리 배웠던 거지 하면서. 자, 마지막 정말 있는 얘들아. 마지막 6번째 악기상 황사예요. 황사. 이것도 익숙하지. 황사, 모래바람.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 우리나라에 오는 거니까 편서풍인 거야. 지금 이 1번에서 5번까지가 황사랑은 조금 달라. 1번에서 5번이 다 정라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황사는 그런 게 아니지. 그냥 바람이야. 얘만 조금 특이하게 봐주면 돼. 이동하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 항상 사막은 이 중국 쪽에 있어. 이쪽에,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 근데 편서풍이 불잖아.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분단 말이야. 그래서 사막에서 올라온 이 모래바람이 우리나라로 오기 딱 좋아. 이런 걸 이제 황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시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3월, 5월. 이것도 기억해주고, 발생하면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원지 부근에 강풍이 불거나, 발원지에서 강풍이 불면 모래바람이 더 잘 일어나겠지? 발원지 부근에 강풍이 불거나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어 저기압이 형성될 때 잘 발생한대. 왜? 저기압이 형성되면 상승기류가 생성되잖아? 그럼 모래바람이 다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하늘에 모래바람이 가득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기압이잖아? 여기서 저기압이고 우리나라에서 고기압이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 상승된 공기가 우리나라의 하강기류에 의해서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서 황사 피해가 완전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막에서 저기압, 우리나라에서 고기압이면 황사 피해 최대가 된다. 상승 기류가 우리나라에서 하강하니까. 그리고 또 왜 3월, 5월에 잘 발생하냐면 봄이 되면은 황사의 발원지에서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겨울에는 토양이 다 얼어있어.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겨도 모래바람이 위로 잘 안 올라가. 심지어 또 겨울에는 상승 기류가 잘 안 생기기도 하지. 근데 3월, 5월에 이제 녹으면서 모래먼지가 발생하기 쉽고 지표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승 기류에 의해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한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피해 보면은 호흡기 질환, 눈병 유발 등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정밀기계의 고장을 일으켜서 산업에 피해 발생할 수 있대. 또 최근 황사 발원지의 산림 파괴와 사막화가 가속되어서 황사 발생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대. 그렇대요. 황사가 발생할 때 위성 영상 보면 황사는 진한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대. 이거 그냥 참고하면 되고, 또 요거 중요하지. 황사의 발생 과정 왼쪽에 여기. 자, 황사의 발원지 위로 중위도 저기압이 접근하면은 이 모래 사막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돼서 모래먼지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해 오다가 한랭전선 후면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지면으로 낙하하여 영향을 준대. 뭐 이런 건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고기압이 형성되면은 하강 기류 때문에 모래먼지가 낙하한다.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궁금해 부분. 맨 왼쪽 하단. 황사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고기압이 있으면 황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까닭은 계속 말했지? 고기압의 하강 기류 때문에 모래 입자가 더 활발하게 유입된대. 그러니까 저기압일 때보단 고기압일 때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 탐구 자료창.
악기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요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서 외우지도 않아도 돼. 읽어보면 돼. 네오는 뭐 피레침 설치하고, 우박은 실내로 이동하래. 집중호우는 뭐 신속히 대피하고,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했어. 이제 끝. 진도는 다 나갔고요. 요거 한번 해보자. 68쪽. 68쪽 요거 3분 줄 테니까 다 풀어보세요. 요거 이제 태풍이지? 여기서 핵심 태풍이야. 악기상은 사실 별거 없어. 그냥 숫자만 외우면 돼. 지금 안 외워도 내신할 때 가서 하루 전날을 외워도 할 수 있는 건데, 태풍이 좀 중요하지. 악기상은 숫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그래프라 했지. 항상 A, B 이런 식으로 풍속인지 기압인지 안 줘. 우리가 체크해야 돼. 근데 어렵지 않았어. 기압은 가운데 갈수록 낮아지는 거. 근데 낮아지는 거 체크하면 되니까 B가 기압. 그다음에 풍속은 가운데에서 태풍의 눈을 지나면 낮아졌다가 그 태풍의 눈 주위에서 요렇게 생기는 거였지. 그래서 얘가 뭐 풍속이겠지. 그래서 1번 A는 풍속, B는 기압. 그치요? 그 다음에 2번 T1과 T3 중 풍속이 더 강할 때는, 지금 그냥 풍속 확인해보면 T1이 더 강하네. 그럼 여기가 뭐 위험 반원인가 보지. 그래서 2번은 T1. 이거 더 세니까. 그 다음에 3번 T1이랑 T3 중 기역이 통과한 시기. 기역은 뭐야? 딱 봐도 이 태풍의 중심이고 혼자 검정색이야. 이 검정색 점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만 구름이 없다는 거니까 태풍의 눈 말하는 거겠지? 그럼 유일하게 풍속이 낮은 구간 T2를 말하는 거겠네. T2. 그 다음에 4번 태풍의 중심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 태풍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 기류지만 가운데에서만 하강 기류가 약하게 생기고요. 태풍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하강 기류지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 했어.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부의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 강하다. 저기압이니까. 그 다음에 태풍의 바람은 중심에서 가장 강하게 분다. 중심은 태풍의 눈이잖아. 이거 진짜 틀리기 쉬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 근데 중심이 아니고 적어줘. 중심 주변부에서 가장 강하게 분다. 중심 자체는 태풍의 눈이니까 바람 안 붑니다. 거의 안 붑니다. 그럼 시간당 강수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그쵸? T2는 태풍의 눈이니까. 그리고 3번도 홍간 시기 T2 맞고, 4번 태풍의 눈 주위에는 강한 상승 기류로 정말 맞죠? 그 다음에 기압이, 중심은 주변보다 기압이 약간 높다? 중심에서 가장 최저라 했잖아. 최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OEC 외우라고 했어. 오른쪽은 위험 방향, 시계 방향. 그럼 되지. 요것도 시간 살짝 줄 테니까 해보세요. 자, 우리 이거 예측할 수 있어. 중심 기압으로. 중심 기압이 낮으면 세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풍향 보고서도 어떻게 변하는지 11에서 11로 변하는 거니까 풍향이 어떤 방향인지도 체크할 수 있지.
자 보면요. 일단 11, 21C가 955헥토파스칼이니까 기압이 제일 낮고 요때가 세력이 가장 크네. 원래는 이렇게 점을 다 줘. 11, 21C, 11, 00C, 11, 03C. 근데 얘는 점을 안 줬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면 되고요. 1번 관측소 A의 위치는 가랑 나중에 어디니? 위험 반원이랑 안전 반원 중에 어디니? 그러면 풍향만 보면 돼. 풍향이 남동, 남남서, 남남서는 남서랑 남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남서.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지? 그러면 오이시니까 오른쪽이네. 얘는 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번 21C랑 0C. 요거는 기압으로 보면 돼. 그럼 세력이 더 강한 건 11, 21C가 세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쓰면 돼. 태풍의 세력이 이때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지금 왼쪽이잖아? 그럼 가항반원. 나는 오른쪽이니까 위항반원. 가 지점은 나 지점보다 풍속이 약하고 더 작은 피해. 가항반원이니까. 그 다음에 4번 가의 바람 변화를 추론하여 옳게 나열하래. 가는 뭐야? 가항반원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돼? 그럼 어때? 동풍, 기역은 북풍, 북서풍, 서풍 뭐 이러겠죠? 쉽죠? 시계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서풍, 북서풍, 북풍, 동풍. 마지막 OX. 현재 태풍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며 이동한다. 자, 무역풍 영향도 받고 편서풍도 받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변 지나고 있잖아. 편서풍 영향 받겠지? X. 틀린 거 적어주세요. 무역풍 X, 편서풍. 그 다음에 2번.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가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 가는 왼쪽이니까 반대 맞아요. O. 왼 가반, 왼 안반. 3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무역풍에서 강해졌잖아. 우리나라쯤 왔을 때는 거의 소멸하기 직전이야. 대륙에 올라왔잖아. 오.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중심 기압을 봐. 10일에서 11일이 될 때 955, 960, 970 점점 기압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세력이 약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수증기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니지. 우리나라는 대륙이니까 바다 위가 아니니까 X.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악기상 요거 해봅시다. 마지막 유일하게 외울 단계가 있는 게 매우만 있어. 매우. 그리고 순서도 상승기를 했다가 상승 하강 다 있다가 하강이 있다가.
다는 성수. 2번은 나다 가라고 쓰면 되겠죠? 나다. 그 다음에 3번 내후의 발생 조건.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정라운이 만들어지는 거 다 맞다 하면 돼. 기억 맞죠? 상승기류. 니은 맞죠? 3번 이거 갑자기 뭐 강풍? 아닌데? 디귿 틀렸어. 그 다음에 리을 한림전선 생기는 거 맞지? 미음은 요거는 폭설이잖아. 서해안 변질. 그러니까 요거 아닙니다. 뭔가 비슷비슷하지만 달라요. 기억,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내후가 동반될 수 있는 악기상 모두 고르래. 자 이거는 황선 빼고 다죠. 내후 있을 때 집중호우 생길 수 있고 우박도 내릴 수 있고 낙뢰도 생길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리을. 마지막 5번 1번 내후는 저근형 구름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맞죠? 5. 그다음에 가단계는 가 뭐야? 소멸 단계에는 상승기류, 하강기류만 나타나지. X. 나 단계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 나는 저군 단계잖아. 그럼 아니죠. 다가 전성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X. 다에서라고 바꾸면 되지. 4번 다에서 상승 하강 공존한다. 5번 악기상 대기 불안정할 때 나타난다. 5. 쉬워요. 여기까지 하면 개념 끝이고 자 맨 끝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75쪽. 자 지금까지 한 건 사실 너무 쉬웠고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자 2번 한번 해보자. 2번 시간 줄게.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4단원까지 총 1단원이 끝났어. 유체 파트가.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프린트는 없겠지만 그 대단원 평가라고 문제가 좀 있어. 이거까지 풀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평상시보다 한 1.5배 조금 늘어날 거야. 앞에 1단원부터 쭉 있으니까 앞에 거 복습하면서 풀어보시오. 그래서 이 파트는 암기로 안 된다 했어.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 해석 능력. 자, 2번 풀었으면 3번도 풀어보세요. 요거 두 개만 하고 끝낼게. 이번 우리 이런 유형 아예 처음 보는데 좀 해석이 됐으면 해석 능력이 좀 있는 거야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못 풀어도 괜찮아. 비슷한 거 항상 나오니까. 이전 숙제는 뒤에 대단원까지 다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얘는 어쨌든 태풍이래. 태풍의 하층 풍속 분포를 나타낸 거야. 태풍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건 맞아? 그러면 북서로 이동하냐 북동으로 이동하냐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무역풍지대면 북서, 편서풍지대면 북동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어. 무역풍인지 편서풍인지 몰라. 그럼 우린 풍속으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북서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기억에서 뭐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는 풍속으로 알 수 있어. 항상 위험 반원이 풍속이 세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여기 막 색칠되어 있는 거 봐. 50이잖아. 얘가 진해. 얘가 약해. 그럼 요거겠지.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 진한 색, 이동 방향의 왼쪽이 좀 흐린 색. 이렇게 돼야 되겠지. 북서이면 말이 안 되잖아. 북서의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똑같아. 풍속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북동입니다. 아 북동이면은 요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무역풍 지나서 지금 약간 편서풍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향점 지났구나. 우리나라 좀 지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니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며 이동한다. 맞지? 북동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이동 속도 점차 느려질 것이다. 전향점 지났으니까 이제 빨라지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풀면은 계속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는 기압 풍속이 아니라 풍향까지 있어. 풍향도 자주 나와.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돼. 풍향은 이제 연속적인 게 아니니까 점으로 표현. 자, 보자마자 일단 A가 뭐야? 안에가 이제 작아지니까 기압이겠지, A가. 가운데에서 작아지니까. 그다음에 B는 풍속이겠지.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거 딱 나왔지. 풍속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럼 얘는 태풍이는 안 지나는 애인 거야, 그냥. 그치? 지나면 풍속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뭔가 가운데가 확실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 기압. A는 기압, B는 풍속이다. O.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이거는 풍향으로 체크하면 되지? 보면 돼, 점을. 시간이 12시 2일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보면 돼, 시간.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점점 내려오네. 그러니까 동에서 북으로 되는 거야. 동쪽에 있다가 북풍. 그 다음에 12시 3일에는 여기 위로 올라가. 북풍. 그 다음에 서풍. 그 다음에 남풍. 북풍이었다가 서풍이었다가 남풍. 어때? 반시계지? 그러면 위험 반원 아니고 안전, 가항 반원이겠지. X. 디귿. 표증선은 3일 12시경보다 4일 12시경이 더 낮을 것이다. 요거는 지금 기압을 봤을 때 4일 12시경은 기압이 더 높아졌잖아. 그럼 세력이 약한 거야. 세력이 약하려면 표층 수온이 낮아야 돼. 수온이 높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잖아. 그럼 맞죠? 디귿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고 혹시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얘기하세요. 아직 완자까지는 너무 쉬우니까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요거로 하는 거거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 그 뒤에 대나무 효과도